이어서 33페이지입니다. 질병 발생의 역학적인 개념 중에서 질병 발생의 다요인설하면서 역학적 삼각형 모형, 거미줄 모형, 그리고 수레바퀴 모형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질병 발생의 다요인설에 있는 세 가지 모형은 질병이 어떤 기전을 통해서 발생하는 거야. 이걸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병인과 숙주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질병 발생을 설명한다. 그래서 건강 모형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의학적 모형, 생태학적 모형, 사회생태학적 모형, 전인적 모형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그 중에서 생태학적 모형에 해당하는 게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다라고 했죠. 생태학적 모형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는 모형이다라고 했고요. 건강한 상태에서는 병인, 숙주, 환경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잘 하고 있는 상태다. 근데 이 균형이 깨졌을 때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여기에서 생태학적 모형에서는 뭐만 설명해요? 딱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개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으면 건강한 상태, 균형이 깨지면 질병 발생이라고까지만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 역학으로 들어와서 역학적 삼각형 모형을 볼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평형 상태가 깨졌을 때 질병 발생이 많아지거나 반대로 발생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얘네들을 잘 관리하면은 건강을 또 오히려 증진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질병을 줄이기 위한 방법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특정한 병인을 찾을 수 없는 비전염성 질환 발생을 설명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세 가지 요소가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병인이 명확하지 않은 질병은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병인에는 이 질병 발생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질병 발생에는 필수 요소도 있고 필수 요인도 있었고 충분 요인도 있었잖아요. 이런 요인들이 있으면 질병에 걸리기 충분해 라고 하는 요인도 있었고, 필수 요인은 그 질병에 걸리려면 요게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결핵 같은 것들, 병인이 명확한 질병들이죠. 그래서 필수 요소로 작용하는 요인을 병인이라고 보면 되겠고, 생물학적 병인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방금 얘기했던 결핵 같은 거, 또는 뭐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거, 그 질병에 걸리려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미생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 화학적 병인은 뭐가 있을까요? 화학적 병인. 이따위 병에 걸리려면 병인이 뭐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따위 병, 카드뮴이 있어야 되겠죠? 미나마타병에 걸리려면 화학적 병인인 수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화학적 병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적 병인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환경에서 물리적 요인들 또는 산업보건에서 물리적 원인이 되는 고열이라던가 또는 한랭이라던가 또는 자외선이라던가 기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물리적 병인에 해당할 수 있겠죠. 거미줄 모형으로 넘어가 보면은, 거미줄 모형은 질병 발생의 원인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서로 연결이 돼서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면서 질병 발생의 원인에 대한 가장 다원론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서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거미줄 모형의 특징은 병인과 숙주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환경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그럼 어떻게? 그냥 다 서로 얽혀서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병인, 숙주, 환경 이런 것들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게 거미줄 모형이다. 그러면 수레바퀴 모형은 어때요? 구분해요, 안 해요? 구분하죠. 병인이 있고 병인이란다. 숙주가 있고 숙주를 둘러싼 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숙주와 환경을 구분하고 있어요. 수레바퀴 모형은. 하지만 거미줄 모형은 병인이든 숙주든 환경이든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그 거미줄에 다 명시를 하게 되겠죠. 자, 이 과정에서 몇 개의 단계를 끊어주면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복잡한 발생 기전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만,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발생하기까지 또는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원인들이 연결이 되어 있겠어요. 그 원인 요인들을 다 밝혀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인자 몇 개를 끊어내면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달이 발생하기까지의 이런 다양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숙주의 요인이나 환경의 요인이나 병인이나 이러한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황달까지 연결이 되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중간에 몇 개의 고리를 끊어주면 된다. 수레바퀴 모양은 수레바퀴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중간에 숙주 요인이 있고요. 그 숙주를 둘러싼 환경이 있죠. 그래서 숙주와 환경을 구분해서 숙주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수레바퀴 모양인데, 자, 특징이 숙주는 어떤 숙주? 가운데 보면은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전적인 특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자, 숙주를 둘러싼 환경은 크게 어떻게 나눈다? 생물학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과 물리화학적 환경으로 구분하고 있죠. 자, 다시 34페이지 내용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은 병인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다요인설의 대표적이고, 질병 발생의 다요인설이며 유전이 숙주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 환경은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숙주 자체의 능력이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숙주의 저항 능력이 질병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자, 거미줄 모형과의 차이. 거미줄 모형은 숙주, 병인, 환경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수레바퀴 모형은 숙주와 환경을 별도로 구분해서 질병의 원인, 역학적인 분석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모형이다. 발생에 대한 원인 요소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서 크기를 다르게 표현한다 라고 했던 것. 그래서 생물학적 환경이 미친 영향이 크면은 그 범위를 크게, 또는 뭐 유전이 큰 영향을 미치면 유전에 대한 부분을 크게 그리게 되죠. 자,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은 거미줄 모형과 수레바퀴 모형이 다요인설인 건 알겠는데,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어떤 특정 병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을 설명한다라고 했는데 왜 다요인설인가요? 단일 요인설 아닌가요? 라고 꽤 많이 물어보세요. 어때요? 단일 요인설이라는 건 뭐죠? 질병의 원인은 특정 원인 하나야. 그러면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병인과 숙주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그래서 단일 요인설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요인설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다만 병인이라는 걸 하나의 중요한 인자로 넣으면서 병인이 명확한 질병을 설명하기에 유리하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단일 요인설로 구분하진 않고, 단일 요인설은 우리가 건강 모형에서 생의학적 모형이라고 했던 거, 생물의학적 또는 생의학적 모형, 질병의 원인은 뭐다? 특정 병원체, 그거 하나다라고 설명하는 게 단일 요인설이 되겠죠. 자, 35페이지 밑에 박스에 공통점과 차이점, 수레바퀴 모형, 거미줄 모형의 공통점, 차이점 보시면은 둘 다 다양한 요인이 관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라는 것. 차이점, 거미줄 모형은 여러 요인이 복잡한 경로를 거쳐서 질병이 발생한다. 수레바퀴 모형은 숙주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 문제 보실게요. 질병 발생의 다요인설 설명한 것 중에서 옳은 것,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숙주와 환경 그리고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질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숙주, 환경 그리고 병인이죠. 그래서 병인과 숙주와 환경으로,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숙주와 병인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건 어때요? 원래 정확하게는 숙주와 환경, 병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인데 환경이 안 나와 있는데 숙주와 병인의 상호작용이래요. 우선 이러면 좀 내버려 두고 넘어가서, 거미줄 모형에서는 숙주 요인 중에서 특히 유전적 소인을 강조한다? 어때요? 특히 유전적 소인을 강조한 것은 수레바퀴 모형이었고, 거미줄 모형은 특정 요인을 강조한 게 아니라 모든 요인들을 같이 설명하고 있죠.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질병은 어느 것이든 주로 한 가지 요인에 의해야 한다는 개념을 중심에 두고 있다. 어때요? 다요인설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5번에 수레바퀴 모형의 기본 개념은 질병 발생이 서로 선행하는 여러 요소가 복잡한 계보를 이루는 결과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거는 수레바퀴 모형이 아니라 거미줄 모형에 대한 설명. 그럼 맞는 게 2번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병인과 숙주의 상호작용인데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또 하나가
환경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고든의 지렛대 이론을 보면은 환경이라는 받침대 위에 판자를 놓고 병인과 숙주를 두고서 병인과 숙주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여기에 환경이 어떤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설명해도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정답은 2번. 자, 2번 문제, 우리나라 연령표준화 자살률의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 그림인데 정부에서는 2011년 자살 예방법을 제정을 했고 2012년에는 자살 수단으로 사용되던 파라캅 판매를 금지를 했대요. 법을 제정을 해서 이 파라캅의 판매를 금지를 했고 자살률 변화를 통해서 질병 발생의 결정 요인 중에서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해석을 해보라는 건데 자, 법이 제정된 게 언제다? 2011년이고 2012년에 판매가 중지가 됐어요. 그러면 쭉 보니까 1992년부터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점점 증가, 뭐 오르락내리락은 있지만 계속 증가하다가 2012년 바로 직전 11년까지 좀 높았다가 12년에 조금 떨어지고 12년 이후부터는 감소 추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자살 예방법을 제정한 것이 영향을 줬다라는 거지, 법 제정이.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뭐 지금 제시한 내용들을 보니까 유전적 요인, 생물학적 환경, 건강 행태, 물리화학적 환경, 정치 사회적인 제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법 제정은 뭐와 관련이 있다? 정치, 사회, 제도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딱히 뭐 여기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요인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질병과 관련된 문제, 건강과 관련된 요인들 중에서 그래서 법을 제정해서 그 법에 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치, 사회, 제도 요인이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정답은 5번이죠. 여기서 혹시라도 화학적, 파라캅 판매를 그 파라캅을 안 쓴 거니까 화학적 환경 아니에요. 그거는, 얘는 이 파라캅 판매를 금지한 거죠. 제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판매 금지라는 제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떤 성분이 반드시 써야 되는데 이 성분이 위에서 이 성분을 다른 걸로 교체를 해서 성분의 변화로 인한 뭐 사망률이 줄었다, 발생률이 줄었다라면은 화학적 요인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문제에선 전체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정답은 5번이고요. 3번 문제, 역학적 삼각형으로 가장 잘 설명되는 것. 자,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다요인설이긴 하지만 병인이 명확한 질병을 설명하기에 유리하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심근경색증, 암, 고혈압처럼 만성질환, 다 질병의 원인이 다양한 질병은 설명하기 어렵고 세균성 이질이 가장 적절하죠. 4번 문제, 거미줄 모형과 수레바퀴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다? 다요인설, 질병 발생의 다요인설이고 유전적 인자는 어디에서? 수레바퀴 모형에서 강조하고 있었고요. 병인, 숙주, 환경의 상호작용은 역학적 삼각형 모형, 생물학적 요인의 다양성, 관계가 없어요. 질병 발생의 경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수레바퀴 모형, 거미줄 모형. 정답은 2번이죠.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 발생 모형, 뇌졸중은 고혈압, 당뇨병, 죽상경화증이 있는 사람에게 많이 발생한다. 뇌졸중 발생에 이러한 기저질환들과 더불어 개인의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성격, 스트레스, 사회,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이 얽혀서 복잡한 작용 경로가 있다. 거미줄 모형에 대한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정답 3번. 6번에 적합한 질병 발생 모형, 농부가 가을철 수확기 태풍으로 쓰러진 벼를 세우다가 배인 상처를 통해서 침입한 균에 의해서 렙토스피라증에 걸렸다. 뭐예요? 어떤 균에 감염이 돼서 질병에 걸린 거니까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감염병이기 때문에 세균성 이질처럼 병원체가 병인이 명확하죠. 그러면 역학적 삼각형 모형.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질병 발생 모형, 자, 질병 발생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 중에서 몇 군데 연결을 끊으면 예방할 수 있다. 거미줄 모형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3번. 자, 뒤에 넘어가면 사망진단서 내용인데 우리가 사망진단서를 직접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안 볼 거고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보고 가면은 그 38페이지 2번에
우선 뭐 그 1번의 내용 보시면 육하 원칙을 토대로 기재가 된다라는 거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2번의 사망 원인에 우리가 사망 진단서에는요 사망 원인이 기재가 되는데, 사망 원인이 딱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사망 원인에는 직접 사인이 있고 간접 사인이 있어요. 그럼 직접 사인은 가장 죽음의 원인이 되는 어떤 건강 문제를 직접 사인에 적게 되는데, 만약에 추정할 수 없으면 원인 미상이라고 적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그 뒤에 그 40페이지에 보시면은 직접 사인 적고, 직접 사인의 원인이 되는 간접 사인, 그다음에 거기에 원인이 되는 또 다른 원인 이렇게 적게 되고요. 여러분 다시 38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직접 사인 그 사망 원인에 1번에 직접 사인이 있고 2번에 중간 사인과 선행 사인이 이제 나다라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 아래 예시가 쭉 있잖아요. 이런 예시를 좀 우리가 의학적인 거를 다 공부할 건 아니니까. 근데 요런 데 들어있는 예시는 혹시라도 시험 문제 혹시라도 이런 거 나오더라도 예시에서 보통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조금 볼 건데, 저혈량 쇼크, 호흡 곤란, 심폐기능 부전, 뇌압의 상승, 연수마비, 호흡중추마비, 폐혈성 쇼크, 얘네들은요 요거 자체가 질병명이 아니에요. 병 이름이 아니라 어떤 질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증상들은 사망 원인으로 쓰지 않아요. 사망 원인은 얘네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병명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차이라는 거고, 그래서 사망 기전이거나 증상이기 때문에 사망 원인에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런 거 예시 39페이지에 3번에 4번 보시면은 예시가 있는데, 머리뼈 골절, 그러니까 추락으로 인해서 머리뼈와 갈비뼈가 골절이 되고 사망했을 때 사망 원인은 머리뼈 골절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그러니까 추락 때문에 사망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추락으로 해서 머리가 골절이 되면서 그거에 의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사망했다. 그러면 직접 사인은 머리뼈 골절이 되는 거고, 추락은 머리뼈 골절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아까 왜 가가 직접 사인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에는 그 직접 사인 가의 원인이 되는 게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갈비뼈 골절이 두 번째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비뼈 골절은 그 머리뼈 골절의 원인이 아니라 추락에 의해서 나타난 별개의 증상들, 어떤 손상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특성들이 있다 정도를 좀 보고 넘어가서, 이런 건 뭐 더 구체적으로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로 넘어가고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나마 한번 짚고 가는 거는,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뭐 다음 중 뭐 직접 사인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게 혹시라도 나올까봐 그랬을 때 사인일 때 가장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 적어야 된다라는 것 정도를 조금 보시라는 거고, 자, 46페이지 넘어가서 역학연구 자료로 넘어가면은, 자, 역학연구 자료에는 우리가 크게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1차 자료는 내가 수집한 자료,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 2차 자료는 남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갖다 쓰면 2차 자료라고 했어요. 자, 1차 자료의 수집 방법과 활용을 보시면은,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설문조사하거나 신체 계측하거나 생체 검사, 뭐 생체 시료, 혈액 검사 같은 것들, 이러한 결과로 얻는 자료다.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에는 면접, 우편조사, 인터넷 조사, 전화 조사, 이러한 방법들이 있고요. 설문지를 작성을 할 때 자가 자기가 직접 작성하게 하는 것도 있고, 조사자가 물어보면서 작성하는 방법들도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생뚱맞게 표본조사가 나오는데, 자, 표본조사는 뭐예요? 어떤 우리가 조사를 할 때, 그럼 이 자료를 수집할 때, 여기에서 표본조사가 나온 이유는 자료를 수집할 때 모집단 전체에서 수집하냐 아니면 표본에서 수집하냐에 대한 개념을 여기다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연구를 할 때 표본조사를 하냐 전수조사를 하냐의 차이죠. 전수조사라고 하면은 연구의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거고, 표본조사는 그 중에서 표본을 뽑아서 하는 것. 왜 표본조사를 한다?
모집단 전체를 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요. 돈도 많이 들고요. 숙련된 그 조사 요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누락이나 손실이나 중복이나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비표본 오차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한 반면에 표본조사는 좀 더 적은 숫자를 하기 때문에 빠르고 경제적이고 오차가 적게 조사할 수 있지만 단점은 그 결과가 전수조사 결과랑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뭐라 그래요? 표본으로부터 얻은 결과가 모집단으로부터 실제 얻었을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오차를 표본 오차라고 불렀었죠. 표본 오차. 그래서 표본조사에서 되게 중요한 게 표본을 얼마나 잘 뽑느냐.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는 크게 확률 표본 추출이냐 비확률 표본 추출이냐가 있었죠. 확률 표본 추출은 모집단에 있는 구성원 하나가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모두 똑같아야 돼요. 비확률 표본 추출은 어때요? 그 확률이 다르죠. 자, 그 중에서 중요한 건 확률 표본 추출이고, 확률 표본 추출에는 단순 무작위 추출, 층화 무작위 추출, 개통 표본 추출, 집락 표본 추출이 있다라고 했고, 자, 단순 무작위 추출은 모집단에게 우선 일련 번호가 다 부여가 돼야 되고, 단순하게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주로 어떤 거 이용한다? 난수표나 컴퓨터 이용해서 뽑는다. 그래서 난수표 이용한다라는 얘기 나오면 걔는 단순 무작위 추출이다라고 했고요. 다음에 나오는 층화 무작위는 단순 무작위로 뽑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모집단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거기서 단순 무작위 추출을 했더니 여자만 뽑힐 확률이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남자만 뽑히는 확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편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집단 안에서 집단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모집단이 있을 때 그 모집단을 층으로 나눠요. 그래서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각각의 집단에서 표본을 무작위로 뽑으면은 층화 표본 추출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 그 집단 층화한다라는 것, 각 층이라는 거 요거 자체가 각각의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여기에서 사람들을 집단을 통째로 뽑는 게 아니라 각 집단에서 한 명을 샘플을, 그러니까 단순 무작위 추출, 개인을 뽑아낸다라는 거죠. 표본이 모집단과 유사해야지 추정치의 정밀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요 인구 구성이 표본이나 모집단이나 유사해야지 우리가 표본 조사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모집단에서의 결과와 유사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층화 무작위 추출을 하고 특히 표본 수가 많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많이 뽑으면 확률적으로 비슷한 분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확률적으로. 근데 몇 명 안 뽑는다, 조금만 뽑는다라면은 그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본수가 적을 때는 이 층화 무작위 추출을 더 하게 되고요. 자, 층화에는 비례층화와 비비례층화가 있다. 자, 비례층화는 여기에서 남녀의 성비가 예를 들어서 2대 8이다 라고 하면 표본도 2대 8의 비율로 뽑으면은 비례층화 추출이고, 자, 2대 8인데 그냥 표본은 5대 5로 뽑았다 라고 하면은 비례하지 않게 뽑았다. 그래서 비비례 층화 추출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개통 추출. 목록이 잘 정리되어 있을 때 1번부터 100번까지, 1번부터 10,000번까지 순서대로 목록이 잘 정리되어 있을 때 일정한 체계, 계통에 따라서, 간격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시스테믹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계통, 체계 나오면은 무조건 계통 추출, 일정한 간격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계통 표본 추출이다 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넘어가도 되고, 집락 표본 추출. 자, 표본 추출을 개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집단 전체를 표본으로 뽑는 것이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일련 번호가 없어요. 목록이 없어요. 그래서 한 명을 뽑을 수 없을 때 인구 집단을 통째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구원 전체를 통으로 뽑는다던가, 또는 학교의 한 학급을 전체로 표본을 뽑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뽑으면은 집락 표본 추출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확률 표본 추출들을 봤고요. 비확률 표본 추출은 조사자의 의도가 개입이 돼요. 주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 구성원들의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죠. 편의 추출, 할당 추출, 목적 추출, 눈덩이 추출 이런 것들이 다 비확률 표본 추출이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별로 몰라도 돼요. 그냥 다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편의 추출, 연구자 편의대로. 임의 추출, 연구자 임의로 그냥 선정하는 거. 할당 추출, 연구자가 특정 집단의 할당에서 뽑아버리는 거. 목적 추출, 연구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뽑는 거. 눈덩이 추출, 얘 뽑고 얘 옆에 친구 뽑고 얘 옆에 또 친구 뽑고 계속 굴려가는 거. 이런 식의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2차 자료로 넘어가서 2차 자료는 연구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고된 자료, 보고된 자료, 조사된 자료를 연구자가 연구에 이용하는 것을 2차 자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구 자료, 사망 자료, 건강보험 자료, 병원 자료, 감염병 신고 자료, 등록 자료, 국민건강조사 자료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인구 자료는 인구 통계 자료예요. 그래서 연령 표준화할 때 보통 이 인구 자료를 표준 인구로 사용하죠. 그래서 표준화율 할 때 가장 필요한 자료고, 자, 사망 자료는 사망 신고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사망 자료는 어때요? 사망해야지 사망 신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료에 비해서 자료의 완전성이 높은 게 장점이다. 자, 국가 간의 보건의료 수준 비교할 때 지표로 사용한다. 보통 조사망률, 그다음에 뭐 영아 사망률, 모성 사망률, 주산기 사망률 다 뭐예요? 사망 자료가 바탕이 되는 거죠. 지속해서 수집하면은 질병들의 사망률 추이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그래서 어떤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겠고. 자, 단점은 아까 사망 원인, 그 사망 진단서 작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왜냐면 부검, 정말 정확하게 사망 원인을 작성하려면 사실 부검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부검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시체에 손을 댄다는 거 되게 거부감 있죠. 그래서 어떤 사건에 연루되지 않으면 잘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망 원인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상병 자료는 질병과 관련된 자료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 자료. 그다음에 직장 내 건강검진 자료나 병원에서 만들어진 병원 기록들, 신고 자료, 감염병 신고 자료 같은 거, 그다음에 등록 자료, 암 발생 등록 통계 같은 거 하고 있죠. 암 등록 통계 또는 건강조사 자료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자, 인구 집단에서의 다양한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겠고, 단점은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접근성, 의무 기록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자료 여러분들이 자료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병원 기록 자료도 마찬가지고. 자, 그 중에서 병원 자료를 보면요. 병원 자료는 다른 그 자료에 비해서 질병에 대한 진단명이 가장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고, 질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임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하지만 단점은 병원 자료는 그 병원에 온 환자의 특성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인구 집단을 대변할 수는 없어요. 병원에 있는 데이터들이. 자, 그리고 그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증상이 심할 때 병원에 가죠. 입원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한 임상 증상을 가진 환자는 병원에 많이 방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방문하지 않고, 그래서 병원 자료만 가지고는 절대 발생률 구할 수가 없겠고요. 같은 질병이어도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병원을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병원에 대한 그 병원이 인구 집단을 결국은 대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병원 선택에도 사회경제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입원 자료의 경우에는요, 입원과 관련된 정책, 그 병원이 가지고 있는 입원과 관련된 정책, 담당 의사가 얼마나 그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입원 유무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폐렴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입원을 안 시키지? 왜 그 생각을 했어요. 폐렴이면 입원해서 항생제 좀 맞아야 되는데 입원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보내더라고요. 먹는 약만 주고. 뭐 이제 상태가 좀 그래도 심하지 않았겠죠. 또는 의사가 굳이 입원을 안 시키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다른 의사한테 진료받거나 다른 병원에 갔으면 입원을 시켰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걸 제시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병원 자료는 연구 목적이 아니라 진료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없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자료가 부정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와 관련된 대조군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정도 문제점. 자, 신고 자료에는 우리나라 감염병 신고 자료, 감염병 신고 제도로 관리가 되고 있죠. 자, 그 감염병 특히 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증상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 또 눈에 잘 띈다, 누가 봐도 감염병에 걸렸다, 수족구병이다. 당연히 다 신고가 되겠죠. 명확하니까. 근데 아주 자주 발생하고 증상도 약해요. 그러면 잘 신고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고율이 낮은 문제도 될 수가 있겠고, 수족구병이 후자의 예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자의 예로 위중하다라고 에이즈가 가장 대표적이고, 수족구병 같은 경우는 제가 눈에 잘 띈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물집 생기고. 근데 증상이 심하게 가진 않아요. 그리고 보통 딱 일주일 정도 항생제 치료하고 이렇게 일주일 정도 치료하고 나면은 보통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하게 앓고 지나가는 질병들 같은 경우는 신고율이 낮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 자, 우리나라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세계적으로는 WHO가 이런 감염병 신고 자료 취합하고 있고요. 자, 등록 자료 암 발생 통계하고 있죠. 국립암센터에서 암 등록 사업 진행하고 있고, 건강조사 자료로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자, 여기 3년 주기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교재가 개정이 되면서도 여전히 3년 주기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3년 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엔 주기가 몇 년 주기인 것 같아요. 우선 조사는 몇 년마다? 1년마다 하고 있고, 원래 2018년, 17년까지는 3년 주기 연중조사라고 했었던 게 맞아요. 그 뭐냐면 매년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게 3년마다 선정이 돼요. 그리고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사 연역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2017, 18, 16, 17, 18, 2016년부터 2018년까지가 요게 제 7기 조사였어요. 그래서 각각의 매년 조사는 이어지지만 이렇게 3년을 묶어서 7기라고 하고 있고, 8기를 아직도 이렇게 2019년께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2019년부터 19, 20, 21, 2021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이걸 베이스로 3년 주기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국민영양조사 홈페이지에서 또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 1년 주기, 어떤 주기에 대해서 1년 주기라고 따로 명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또 홈페이지 안에. 그래서 결론은 그냥 1년 주기로 보시면 돼요. 지금은 1년 주기다. 1년 국가 통계, 1년 주기 국가 통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예방의학 교재에서 계속 이걸 3년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약간 당혹스럽긴 한데, 이게 아마 이제 국민영양조사에서도 이렇게 아직 명시하고 있는 거 2019년께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게 개정이 안 돼서 조금 혼선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조사 대상을 매년 선정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사도 매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주기가 맞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게 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아래 내용은 요약된 내용이니까 보시고 문제 보실게요. 모집단 목록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표본을 뽑는 방법은 시스테믹하게 개통 추출이다라고 했죠. 병원 자료는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환자의 진단, 치료 결과를 기록한 의무기록 자료다. 특징으로 맞는 것 2차 자료다. 어때요? 자, 1차 자료는 내가 수집한 거, 2차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연구자가 갖다 쓰는 거니까 2차 자료고, 자, 병원 자료는 지역사회를 대변한다? 잘 대변하지 못한다라고 했고요. 모집단이 분명하다? 모집단이 누구예요, 병원 자료? 애매하죠? 그 다음에 질병 원인을 연구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다. 질병의 원인을 연구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다. 진단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만 원인이 뭔지를 사용하기에는 거기에 따른 적절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죠. 처음부터 얘가 우리 병원에 갔을 때,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폐렴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내가 왜 폐렴에 걸렸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왜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진짜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는지는 필요하지만 왜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요? 저는 알아요. 왜냐면 제가 책을 쓰면서 한 일주일 밤을 샜더니 면역력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뭔가 폐렴에 걸렸구나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의사는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그런 원인에 대한 자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유전력 정도는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 만약에 암이다라면은 가족력 정도만 들어가지, 그다음에 음주 습관 이런 거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걸렸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병원 자료는 원인을 연구하기에 유익한 자료는 아니에요. 원인을 연구하기 위해선 자료를 다시 수집해야 돼요. 발생률? 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3번 문제, 역학 연구에서 병원 자료를 이용할 때 고려해야 할 특징으로 맞는 것, 병원의 정책이나 의사의 관심에 따라서 영향을 당연히 받는다라고 했죠. 2차 자료다. 또 환자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선택된 자료다. 그래서 내가 거주지가 강남이고 나 좀 경제적 여유도 있고 하면은 아무래도 거기서 좀 뭐 삼성병원이라던가 뭐 아산이라던가 이런 좀 대형 병원에 가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겠죠. 역학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나다라 정답 5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질병, 사망 분포의 측정으로 넘어가서 자, 질병 및 사망의 분포를 측정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술역학을 통해서 질병의 분포를 파악하게 되죠. 자, 기술역학의 세 가지 변수라고 하면은 인적 특성, 그리고 시간적 특성, 지리적 특성이라고 했어요. 자, 그 중에서 인적 특성이라고 하면은 사람이죠. 자, 사람의 연령. 자, 연령은 인적 특성 중에서도 질병이나 사망에 가장 영향력이 큰 인적 특성은 연령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질병 발생과 사망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고, 특히 우리 그 병원 이용 같은 경우는 자, 사망과 연령은 J자 곡선의 특성을 가지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연령이 어릴 때 1세 미만, 영유아 때 사망률이 좀 높다가 뚝 떨어졌다가 나이가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요거는 연령과 사망의 관계고요. 연령과 병원 이용. 병원 이용은 어떤 곡선을 그릴까요? 어떨까요? 어떤 곡선? U자 곡선을 그린다고 했죠. 태어날 때부터 병원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아기 때 병원에 수시로 들락날 맨날 폐렴이네, 세기관지염이네, 장염이네 가다가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잘 안 가요. 나이가 많아지면 다시 병원 방문이 높아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령과 사망은 J자 곡선, 연령과 병원 이용은 U자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특징. 자, 성별. 대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사망률이 높다. 그게 약간 뭐드냐면 남자들 말을 잘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수술을 했어요. 이제 의사가 뭐라 그래요? 앞으로 한 2달 동안 술 드시지 마시고요, 담배 피지 마시고요, 무리하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가면은 보통은 여자들은 3달이라 했으니까 3달 동안 안 먹어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막. 그런데 남자들은 한 달 지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친구들이 먹어. 괜찮아. 안 죽어. 그러면 또 낼름낼름. 저 예전에 아는 분은 수술을 했는데 너무 먹고 싶은데 며칠 안 돼 이렇게 기부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요만한 잔에다가 맥주를 따라 놓고 혀를 이렇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질병에 걸려도 사망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어쨌든 남자가 여자보다 질병에서도 그렇고 사망률이 좀 더 높은 편이에요. 자, 종족에 따라서, 결혼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장소, 지리적 특성이에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에서의 질병 발생자가 많고 사망률이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자, 이번 내용에 보시면은 한 연구자가 지역에 따라서 질병에 의한 사망률 차이를 연구하고자 할 때 그 차이가 어떤 지역과 지역 사이에 사망률의 차이가 있을 때 그게 그 지역
지역의 환경에 의한 것인지 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좀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유전적인 원인 때문인지 그 종족의 문제인지 환경의 문제인지 이런 걸 확인할 때 결국 뭐예요? 유전과 환경 중에서 상대적으로 뭐가 더 영향을 미치냐 보기 위한 연구가 대표적인 게 이민자 연구라는 거고, 자, 우리 역학이나 보건학에서 봤던 거 지역적 변수에서는 우리가 주로 뭘 본다? 번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거는 여러분들 역학이랑 보건학에 있는 거고 여기 없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갈 거예요. 자, 번발적이다, 범세계적이다, 대유행성이다. 질병이 한 지역이 아니라 2개 이상의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동시에 유행할 때 유행병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항상 평소보다 많이 발생하면 유행병적이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외인성 유행과 토착성 유행이 있는데, 외인성 유행은 우리나라로 치면 메르스, 우리 지역에 없던 질병이 갑자기 외부에서 들어와서 많이 발생하면 외인성, 토착성은 원래 그 정도 수준으로 발생하다가 갑자기 더 많이 발생했다라면은 토착성. 그 다음에 그냥 토착평적이다, 편제적이다, 지방적이다, 항상 그 지역의 그 정도 수준으로 발생하는 경우. 산발적이다, 지역적 특성, 경향 없이 여기저기에서 중구난방으로 발생하는 경우죠. 다음에 시간 변수 보면은 크게 추세 변화, 주기 변화, 계절 변화, 그리고 단기 변화가 있는데, 추세 변화에서 장시간 보통 10년에서 뭐 30년 단위로 질병 발생의 추이가 나타날 때 추세 변화라고 하고요. 선진국의 위암이나 자궁경부암 감소, 뭐 폐암 증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추세 변화다. 그래서 사망률의 변화, 발생률의 변화 이런 것들로 주로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주기 변화라고 하면은 2년에서 3년, 뭐 5년 요렇게 몇 년의 간격에 의해서 발생하고 없어지고 뭐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 집단 면역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기 변화는 몇 년을 주기로 발생이 되는데 주로 집단 면역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한 번 유행하고 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면역력을 가지게 되고, 그럼 한동안 유행하지 않다가 면역력이 없는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또 다시 유행하고 다시 또 면역이 되고, 이러한 집단 면역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자, 계절 변화라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 거, 가을에 주로 발생하는 거, 겨울에 주로 발생하는 거. 단기 변화는요, 시간 단위 또는 하루 단위, 일 단위로 바뀌는 거, 주 단위로 바뀌는 특성을 보일 때 단기 변화라고 했죠. 자, 1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질병 발생률의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인적 변수 중에서 질병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연령이라고 했어요. 정답 2번이죠. 2번에 존 스노우는 19세기 중엽에 런던에서 발생한 콜레라 대유행에 대해서 원인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했는데, 이때 활용된 기술역학적 요소 뭐예요? 지도에다가 사망자가 주로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점을 찍어서 나타낸 것, 지리적 특성을 파악한 거죠. 그래서 지리적 특성을 주로 봤다. 그래서 where, 장소. 그다음에 질병 빈도 측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여기 그 레이트와 프로포션과 레이시오를 설명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 제가 역학에서도 그래서 아주 장황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제가 강의가 힘든 이유가 시험 문제의 일관성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도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제 지역별로 출제되는 시험 문제를 쭉 보다 보면은 시험 문제에도 일관성이 없고 책마다 설명하고 있는 내용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이겁니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지 못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려요. 근데 제 생각엔 그게 최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각각의 지역에서 시험 볼 때 정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래서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비율, 레이트를 여기선 비율이라고 하고 있고요. 프로포션, 그 다음에 레이시오의 차이점을 보고 있는데, 자, 먼저 레이트를 보시면 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비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자, 용어가 여기 그 교재도 나오고 있지만 용어가 다 달라요. 서로 교재마다 어떤 데는 레이트를 비율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프로포션을 비율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항상 영문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했고, 자, 레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주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사건의 발생 같은 것. 그래서
시간 동안의 측정값의 변화량,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느냐, 적게 발생하고 있느냐, 분모의 시간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고 0에서 무한대.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인구 집단에서 어떤 사건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느냐를 나타내 주는 게 이 레이트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분자와 분모를 관찰해서 어느 시간 동안 관찰한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고, 순간적인 변화량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평균율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A 플러스 B 곱하기 시간이라는데, 여기서 시간을 곱한다기보다는 어느 시간 동안에 A 플러스 B라는 사람들 중에서 A가 발생한 양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걸 보는 개념이에요. 자, 평균 발생률 또는 발생 밀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총 관찰 인년분의 질병 발생 건수를 보는 거죠. 자, 발생 밀도와 조사망률은 가장 대표적인 레이트예요. 요거는 고정이에요. 모든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얘네 두 개. 그래서 조평발이라고 하는데, 조사망률과 평균 발생률 또는 발생 밀도는 무조건 레이트. 요건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프로포션으로 넘어가면은, 프로포션은 전체에서 분자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지? 그래서 레이트와 프로포션의 개념을 조금 구분해 보면은, 레이트는 얼마나 사건이 많이 발생했지, 사건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지를 나타내 주는 거라면, 프로포션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전체에서 안경을 쓴 사람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전체 중에서 어떤 특성을 지닌 소집단의 상대적 비중, 그 소집단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준다. 자, 분자는 항상 분모에 포함이 된다.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분의 A고요. 주로 그 백분율로 주로 나타내게 돼요. 자, 단위는 없으면 0에서 1 사이의 값을 취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레이트 같은 경우는 곱하기 1000 하면 1000명당 몇 건이 발생했다. 곱하기 10만 하면 10만 명당 몇 건이 발생했다. 주로 이렇게 나타내지만, 여기는 곱하기 100을 해서 몇 % 정도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게 유병률, 발병률, 치명률, 민감도, 특이도, 누적 발생률, 비례 사망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여러분들 역학할 때 정리해 준 건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지금 레이트가 발병률 같은 경우가 프로포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발병률이 좀 애매한 게, 설명할 때 발병률은 몇 %라고 설명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발병률도 그 발생률과 발병률의 차이가 뭐예요? 발생률은 좀 더 큰 그냥 전체 인구 집단에서 새로운 사건의 발생 건수를 본다, 질병 발생 건수를 본다라면은, 발병률은 조금 더 한정된 기간에서 위험요인에 노출된 특정 인구 집단에서의 새로운 질병 발생률이기 때문에, 발생률을 보는 게 발병률이기 때문에 걔는 사실 레이트로 보는 것도 맞아요. 근데 또 %로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발병률이 사실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교재에서는 이거 레이트로 분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프로포션으로 분류하고 있죠. 입 집어넣어. 여러분들이 입을 아무리 쭉 내도 제가 이거야 라고 해줄 수 없어요. 그러면 진짜 문제를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틀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좀 아셔야 되고, 그래서 발병률이 어떤 교재는 레이트로 들어가 있고 어떤 교재에는 프로포션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그냥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른 보기에서 맞는 거 틀린 걸 찾아야 돼요. 그럴 때는. 자, 그 다음에 우리 유병률 같은 경우도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교재에는 기간 유병률, 시점 유병률 이렇게 나눠서, 기간은 레이트로, 그다음에 시점은 프로포션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여기 프로포션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게 맞아요. 개념상으로는. 근데 어쨌든 예방의학 교재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유병률 그냥 이렇게만 묶어서 프로포션으로 두고 있죠. 그래서 원래 유병률은 프로포션이 맞아요. 왜냐하면 인구 집단에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보기에 기간, 시점 이렇게 기간이나 시점을 명시한 유병률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교재에서 출제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만 그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너무한다. 기간 유병률, 시점 유병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예방의학 교재 기준이구나. 그러면 이제 예방의학 교재 기준대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는 게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기간 시점 없이 그냥 유병률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프로포션으로 보세요. 정말 여러분 미안해요. 이렇게 설명하는 제가 미안해요. 나머지는 괜찮고 그다음에 그냥 발생률, 누적도 아니고 평균 발생률도 아니고 그냥 발생률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레이트로 구분하세요. 레이트로, 발생률, 사건의 발생 빈도로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평균과 누적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누적 발생률은 프로포션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발생률은 무조건 발생 밀도는 얘는 시험 문제에 제일 자주 나오는 중요한 거고, 누적 발생률이라고 하면은 예방의학 교재에서도 누적 발생률은 프로포션의 개념이다 명시하고 있고요. 여기도 그렇고 모든 교재가 얘네 두 개는 똑같아요. 나머지 비례 사망률, 비례 사망 지수는 비례 사망률이 뭐죠? 누구 중에서? 자, 그럼 비례 사망 지수는 뭐죠? 사망자 중에서 50세 이상 사망자 수. 그럼 비례 사망률은 똑같이 사망자 중에서 특정 원인에 의한 사망자 수. 특정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얘네는 다 그 프로포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구분하면은 나머지는 괜찮고, 맞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쇼, 성비, 사산비, 모성 사망률, 비교 위험도, 교차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 자, 레이쇼는 어떤 개념이다? 자, 그 한 측정 값을 다른 측정 값으로 나눈 것인데, 자, 율과 비율을 넓은 의미로는 또 포함을 한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레이시오는 분자가 분모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래서 B분의 A 대 B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비, 사산비, 비교 위험도나 교차비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조금 유념하셔야 될 게 영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은 뭐예요? 누구분의? 출생아 수 분의 태어나서 1년 이내에 사망한 아이들 숫자예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이제 그 우리 KML이 예방의학 교재가 요거 말고 고려의학에서 나온 교재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 영아 사망률은 프로포션의 개념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아예. 근데 또 우리 예방의학 교재,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교재에 들어가면은 영아 사망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출생아 수와 영아를 다른 개념으로 본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얘는 레이시오의 개념이다라고 또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건 두 개의 책에서, 근데 이거는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러니까 부모가 출생아 수인 애들 되게 애매해요. 신생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 마찬가지죠. 주산기 사망률 다 마찬가지죠. A 플러스 B분의 A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출생아 수를 별개로 볼 때는 레이시오로 넣고요. 또는 그 얘네가 어차피 겹쳐진다라고 볼 때는 프로포션으로도 넣고 있기도 하고. 아니지. 프로포션으로 넣고 있어요. 레이트 아니에요? 레이트로, 지금 있는 교재들 중에서 레이트로 분류하고 있는 교재는 없어요. 저는 사실 레이트로 가도 맞다고 보는데 그것까지 설명 안 할게요. 왜냐면 제가 확인했던 교재들 중에 거기까지는 없으니까. 그래서 영아 사망률을 프로포션과 레이시오로 분류하는 교재들이 있으니까 아마 보통 여러분 시험 문제 낼 때 얘 가지고 정답되게 되진 않아요, 보통. 얘가 뭐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내진 않아요. 여기에서 핵심인 애들은 뭐냐면 이런 얘네들, 그냥 뭐 유병률, 그다음에 얘네들 발생률들, 얘네 뭐 치명률, 민간도, 얘네들 자주 거론될 수 있는 것들, 조사망률, 요런 것들이 핵심이고요. 얘네 이 사이드들은 그냥 각각의 문제에 맞춰서 푸시면 돼요. 여러분 모성 사망률은 레이시오죠. 모성 사망률은 출생아 수 분의 모성 사망자 수예요. 그러니까 분자와 분모가 서로 베타적이에요. 그래서 레이시오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요거 지금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는 여기 KML이 예방의학 교재에 있는 내용 구분이고요. 여기에서 괄호는, 그 다음에 제가 뭐 이렇게 좀 밑줄 긋거나 빨간 표시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들 기본 이런 것들은 또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교재에서의 분류 내용들에서 좀 차이 나는 것만 제가 체크를 해서 넣어놨는데, 문제 풀 때는 그렇게, 근데 실제 여러분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이겁니다 저겁니다가 아니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 시험 문제는 이 안에서 그래도 충분히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자, 문제가 몇 문제가 있지? 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문제까지 풀어볼게요. 자, 레이트, 프로포션, 레이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자, 레이시오, 분모의 시간의 개념을 포함한다. 레이시오는 B는 시간과 전혀 관계가 없고요. 분모의 시간 개념을 포함하는 것은 레이트라고 했죠. 프로포션은 0에서 무한대 범위가 아니라 0에서 1이고 무한대 범위는 레이트. 자, 0에서 1 사이가 프로포션이라고 했고요. 자, 프로포션은 종종 백분위, 그래서 백분율로 표시가 되고, 교차비는 두 율의 비다. 어때요? 교차비는 어떻게 썼었어요? D분의 C분의 B분의 A.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나죠? 이게 뭐예요?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중에서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분의 질병에 걸린 사람 중에서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중에서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중에서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B. 그래서 B의 B가 교차비고, 자, 두 레이트의 B로 나타내는 것은 비교 위험도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비교 위험도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비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 분의 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 크게 여기랑 여기는 레이시오지만 각각의 얘는 레이트, 얘도 레이트 발생률이니까 이렇게 보게 되겠죠. 다음에 프로포션 형태로 측정되는 지표가 아닌 것. 비교 위험도는 레이시오로 구분을 했고요. 발병률, 유병률, 비례 사망률, 민감도 모두 프로포션이다. 인연을 이용해서 이한 지표를 구할 수 있는 연구 방법. 자, 인연을 이용해서 이한 지표를 구하는 게 뭐죠? 인연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는 평균 발생률, 발생 밀도라고 했고, 그럼 연구 내용들 중에서 발생률을 구할 수 있는 거? 코호트 연구만 발생률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다음 중 인시 또는 인연의 개념을 사용하는 수치가 발생 밀도라고 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데 역학을 공부하지 않고 바로 예방의학 수업 듣지 마세요. 역학 먼저 한 다음에 들으셔야지. 왜냐면 예방의학에서 제가 다시 역학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 리뷰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55페이지 이어서 볼게요.